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1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01% 보합 정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를 매도하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덕분에 이제 3번 정도 고점을 찍고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수렴을 해가고 있습니다. 2450선, 2500선 사이를 수렴을 해가고 있고, 여기서 이제 상승으로 갈 것인지 하락으로 갈 것인지가 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선을 이제 뚫고 나간다면 충분히 이제 2700선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형성이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분위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외 증시도 사실 코스피, 코스닥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대한 분위기도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니케이는 1% 정도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0.6% 정도 하락하면서 어제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 나스닥 지금은 조금 상승을 멈추고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조정이 나올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계속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게 인플레이션이 죽어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디플레이션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루하루가 갈수록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서 뭐 금리 인상이 다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시장이 또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은 끝이 나고 있고요. 그 금리에 대한 상승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봤자 이제 많이 올라가지 못할 것 같고요. 우리가 목표했던 이 FOMC가 목표했던 그 5%인가요? 금리 5% 이상을 많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경기 침체가 된다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금리가 떨어질 수 있고요. 그 금리가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이제 유동성 자금이 시장에 풀리면서 생각보다 빠른 이 주식 시장의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금리가 언제 이제 떨어질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천천히 생각을 하면서 지금 횡보하는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언제 시장이 반등을 한다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확대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코로나와 같은 새로운 대감염 유행병이 또 유행을 한다라든지 그런 큰 이벤트가 아니면 무난하게 증시는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반등을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도 해외 증시 분위기와 유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은 좀 수렴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그 방향이 좀 결정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하락은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같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동안 이제 이 금리 인상이 되었을 때 주로 많이 빠졌던 세력이 외국인 투자자였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네, 저번 달하고 1월 달하고 계속 이제 1월 달하고 2월 달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크게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환율이 계속 네, 낮아 보이다 보니 앞으로 이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증시 반등을 예상을 한다면 지금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를 오히려 이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달러가 고점을 이제 찍고 내려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달러를 다른 자산으로 이제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상당히 이제 낮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지표도 보시면은 770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한 거가 상당히 이제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하게 조정을 받으면서 네, 이 정도 자리를 잡아갈 것 같고요. 월봉도 마찬가지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뭐 하루 매도했지만
계속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코스피, 코스닥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같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립니다. 원달러 같은 경우는 오늘 6.5원 올라서 1277원으로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저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반등을 했지만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61선 근처에서 좀 저항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이제 1300원 이상은 웬만해서는 못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1300원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넘더라도 금방 이제 떨어질 수 있을 그런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하락하는 거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반영분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시장의 큰 흐름을 보고 시장이 큰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방향으로 베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는 떨어지는 방향, 주식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아마 베팅이 되어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하루하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점이 이미 이제 하락장 이후에 나온 장이기 때문에 그런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상승장에서는 이제 또 다릅니다. 대상승장이 나왔을 때는 하루하루 이제 좀 분석을 하면서 좀 더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투자를 해서 큰 상승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분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기술적인 분석이 잘 먹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서 계속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유럽 증시는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크게 지금은 큰 하락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될 거기 때문에 물가 지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오더라도 사실상 떨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폭을 뭐 높이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를 계속 봐야겠지만 우리가 뭐 투자를 철회해야 될 만큼 그렇게 주요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보시면 3.7%입니다. 어제보다도 조금 상승했지만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 정도를 한번 찍고 떨어진 상황이고 쭉쭉 이제 떨어지다가 쌍바닥 정도를 다졌지만 지금 뭐 환율이 반짝 반등을 하면서 같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뭐 인플레이션이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단기 반등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국채금리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증시는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추세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70원 상승해서 0.45% 상승했고요. 15,72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 시장 크게 좋지 않았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뭐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약 상승했지만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요. 시간의 거래도 지금 15,720원으로 동일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거래량은 거의 없었고요. 네, 평소 대비 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별 거래량도 259만 주 정도로 계속 이제 거래량이 감소해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2월 3일부터 2월 1일부터네요. 2월 달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추후에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르든 내리든 지금은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가 크게 의미 없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하락이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유사한 것은 이제 며칠 만에 올려고 거의 1, 2주 만에 올린 것을 거의 한 달 반, 뭐 2달씩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어디에서 받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더 떨어진다면 이 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이 좋아 보이는 것은 양호선을 디디면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전형적으로 매집을 하는 그런 포인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그런 추세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지만 섣불리 뭐 이런 추세를 가지고 판단하기엔 좀 그렇고요. 이 15,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좀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기형 수렴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번 주에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라인을 횡보를 하면서 계속 이제 매수해줄 세력은 매수를 해주고 있고 매도하는 세력은 개인 투자자만 매도를 하고 있더라.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매수 세력이 준비가 되면 결국에는 주가는 올라갈 것이다. 이 주가의 거래량을 터뜨리는 세력과 그런 움직임을 불어넣는 세력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기관 투자자라든지 뭐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그런 투자자가 있을 겁니다. 뭐 슈퍼개미 이런 세력도 있겠지만 사실상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이렇게 시가총액이 크고 덩치가 큰 종목들은 뭐 슈퍼개미도 크게 개인으로 움직여서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천억씩 움직이는 그런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움직임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이 관련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전 KPS가 또 이렇게 원자력 관련 그런 수익성이 개선이 되면서 또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목표가 상승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전 KPS는 상승을 했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기다리는 그런 거래량이 약간 이런 식의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전기술도 마찬가지 오늘은 크게 움직임 없었지만 결국에는 거래량이 감소해 있고 그 폴란드 원전 때 있었던 그런 거래량이 똑같이 터졌었죠. 그 이후에는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결국에는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런 거래량이 언제 터질지가 중요하겠는데요. 그런 상황이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한전기술 이렇게 개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테마 전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BHI 같은 이런 종목들도 아주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점점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세기형으로 모여지고 있고요. 그 순간에 이제 거래량이 언제 터질지가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분명히 이제 그런 소스들은 많이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소스를 가지고 움직일지는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이제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투자자는 1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21만 주 매수를 했습니다. 금융 투자가 3만 5천 주 매도했고요. 투신 2만 주,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는 오늘도 2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사모펀드는 6만 7천 주. 최근에 이제 사모펀드도 좀 심심치 않게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연기금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에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모으고 있다는 것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저번에도 이제 열심히 모으다가 블록딜이 한번 터지고부터 한번 크게 매도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또 물량을 모아가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또 JP모간 투자자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뭐 맨날 이제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반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6%대에서 12%대로 증가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는 1230만 주입니다. 네, 어제보다 한 6만 주 정도 늘었고요. 네,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일별 거래량은 8만 주 정도로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뭐 1200만 주 수준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급격히 늘어나지만 않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잔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차잔고는 시간이 좀 일러서 나올 것 같진 않은데요. 2780만 주 수준에서 거의 유사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는 모두 크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제 살펴보면서 저기서 이제 변화가 있을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추정도 지금은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뭐 12.1%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이 진행을 넘어가고 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우리나라 이제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고가 포화 임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식은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자력 사용률을 이제 높이면서 이 핵연료 저장고가 좀 더 빠르게 찰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전별로 1, 2년 더 앞당겨졌고 기존 이제 습식 저장 방법에서 건식 저장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하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가동 뒤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보관할 저장 시설이 포화 시점이 당겨짐에 따라서 이제 원전 내 핵 사용 연료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포화 시점은 2030년 고리 원전부터 시작될 것 같고요. 한빛 원전부터 시작되네요. 그래서 한빛 원전부터 한울, 고리 원전 이렇게 차례로 매년 포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한울과 한빛, 고리 이 원전들이 먼저 포화가 되기 때문에 건식 저장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저장 방법을 하는 대신에 이제 부지 선정을 하게 되면 또 고준위 방패물 처분 시설을 지으려면 완공까지 37년까지 걸린다라고 합니다. 37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법이 통과되어도 2060년이 되어야지 처분 시설이 가동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지금 통과를 시켜도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고요. 이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건식 저장 방법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의 필수적이죠. 그래서 그 건식 저장 시설은 영구 처분 시설과 어떻게 다른가? 금속과 지상에서 금속과 콘크리트 용기 등으로 방사선을 차폐하고 전기가 없는 그런 무동력 자연 대류로 냉각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영국 등이 건식 저장 시설을 활용해왔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습식으로 이렇게 수조에 물을 넣어서 방사능을 차폐하고 전원 공급을 통해서 강제 순환 냉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건식 저장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때도 이 건식 저장 시설의 안전성은 유지가 되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건식 저장 시설의 핵심 포인트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금속 용기 캐스크고요. 네, 그런 사용 후 핵 연료 보관 장치를 납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주력 사업으로 또 원자력 관련 기자재 공급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캐스크 사업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원자력 관련 신규 건설도 이슈가 되겠지만 원자력 관련 해체라든지 아니면 사용 후 핵연료 다발 보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저런 기술들이 하나씩 계속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그 시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늘 소식이 나왔던 것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SMR 전용 공장을 짓는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단독으로 좀 나온 것 같고요. 소식이 크게 공공연하게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시장의 성장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분말 야금, 전자빔 용접, 로봇 등의 제작 기술을 미리 확보해서 납기 단축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전용 공장 신축 등 제작 능력을 확대해서 SMR 기자재 수주를 확대한다라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두산그룹이 지분 투자를 통해서 뉴스케일 파워에 한 1,300억 그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첫 SMR인 그 UAMPS죠. 그 미국의
유타 지역 발전 시스템에 관련 시제품 소재가 지난해부터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실증을 하고 나서 이제 올해부터 뉴스케일의 UAMPS 주기기 제작이 시작되면 회사의 SMR 기자재 수주를 6천억 원까지 끌어올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지분 투자를 하면서 3조 원 규모의 기자재 의무 공급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꾸준한 실적을, 이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IR 자료에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명기가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이제 연평균 1조 2천억대의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네, SMR 시장은 계속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뭐 뉴스케일 파워만 해도 이렇게 되지만 엑스에너지라든지 그런 차세대 SMR 개발 기업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SMR 전용 공장을 또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풍력 공장도 확대를 했었고요. 그런 비용을 명목으로 사실상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대 성장 기업의 4대 성장 분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서 SMR과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와 그 다음에 해상풍력, 가스터빈 이렇게 네 가지 품목을 투자하기로 했었고요. 첫 번째가 가스터빈이었고 두 번째가 해상풍력, 세 번째가 아마 SMR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얼마씩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유상증자가 그때 1조 1000억 정도, 1조 1000억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6천억 정도는 5천억 정도를 채무 상환으로 사용을 했고, 그래서 그 상환을 통해서 이제 단기 차입금이 많이 감소를 했죠. 그리고 6천억을 이제 이 4대 성장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의외였던 것이 채무 상환 자금보다 이 성장 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금액이 좀 더 컸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평가를 했던 거고요. 그만큼 이제 이 재무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가 여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올해 이제 회사채 발행도 하면서 그런 회사채 발행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현금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 대내외적으로 평가를 받았을 때 회사채를 매입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완판을 했죠. 그래서 기업이 그만큼 재무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이제 12월 달까지 4분기까지 집계가 된 사업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못했지만 지난 3분기까지의 데이터를 좀 보았을 때 이 재무제표라는 것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개별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살펴보았을 때는 현금성 자산이 4,584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 이외에도 유동자산이 지금 4조 1,500억 정도가 있고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유동 부채와 유동 자산에 대한 비율을 계산했을 때 약 이제 한 7, 80% 정도가 되는 그 수준이 나옵니다. 지난해보다 훨씬 이제 높게 유동 비율이 많이 개선이 됐고요. 사실 이제 100% 이상이 돼야지 좀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직 그까지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제 현금이 부족해서 그런 뭐 SMR 신축 건설에 들어가는 돈이 부족해서 뭐 또다시 유상증자를 한다라든지 블록딜을 한다라든지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정도의 재무제표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무리하게 지금 이제 그 대주주 지분 30% 지분을 또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산 자체의 그런 블록딜도 두산에너빌리티 돈이 없어서 블록딜을 한 게 아니고 두산 자체의 그런 뭐 새로운 영역의 투자금, 네, 두산 테스나 이런 기업 반도체 분야의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고금리 시대에서의 그런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현금성 자산을 확보해 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블록 딜이 마지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아래 이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 두산 밥캣이 상당히 이제 견고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두산 이 인프라 코어였죠. 그 기업이 이제 빠져나가면서 두산 밥캣 하나만으로는 캐시카우 역할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구심을 완전히 이제 날려버릴 만한 실적이 나왔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1조 70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룹 전체의 그런 영업이익 대부분을 지금 두산 밥캣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이제 수익성도 높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일회성으로 이렇게 수익이 잘 나온 것이 아니고 주후에 이제 그 인프라 시장이 커짐에 따라서 미국의 그런 건설 시장이라든지 중동의 건설 시장, 그다음에 뭐 이런 재건이 필요한 그런 국가들에게도 이런 장비들이 중소형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두산 그룹 차원에서도 터키 그런 쪽에 이런 건설 중장비를 또 10억 원치를 또 지원했던 그런 뉴스를 또 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중장비에 대한 시장이 계속 커질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실적을 계속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북미 지역에서 이 매출이 굉장히 좋고요. 두산 밥캣 컴팩트 트랙터 시장이 지금 지난해 10월에 독일 바우마 전시회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에 이탈리아, 영국, 폴란드 등에서 100대가 넘는 선주문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GME 사업을 지속 확대해서 2027년까지 2배로 성장시킨다라는 목표를 가질 만큼 지금 상당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밥캣 이번에 또 배당금을 많이 주긴 하는데요.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밥캣의 지분 51% 정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 51%만큼 배당금을 다 회수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51%에 대한 지분을 상당 부분 이제 담보로 또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재무 투자자의 또 담보로 제공한 지분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온전히 있는 그런 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담보라는 것이 그런 사채죠. 사채 발행을 통해서 두산 이 밥캣에 지분을 주는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재무 자체가 단기 차입금이 줄어들고 사실 뭐 장기 차입금이 좀 늘긴 했습니다만 체력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은 이제 이런 신투자에 대해서 지금은 아주 부담스러울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상당히 높고 기업들 전체에 좀 부실 기업들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잘 넘기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좀 조용한데 그 UAE 쪽에서 SMR이라든지 수소 쪽 국내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37조 그 규모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할지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뭐 저번에 보았을 때는 윤곽이 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기업과 뭐 그런 투자 금액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 네옴시티에 대한 그 사우디 네옴시티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이 시간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 정현인 사장이 직접 카자흐스탄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부펀드 경영진과 회동을 해서 가스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카자흐스탄 가스발전소 확장 사업 참여를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티라 우주에 위치한 그 가스발전소 확장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고 에너지 사업 협력 확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25년에 아티라 우주에 310메가와트급 복합화력 발전소를 수주를 했었는데요. 공사를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새로운 가스 발전소에 대해서 또 투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이 직접 갈 만큼 상당히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4대 성장 사업 이외에도 지금 이제 이런 기존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적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이제 매출 15조가 되었다라고 외형 성장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고요. 올해 시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는 굉장히 지루합니다. 네, 저도 지루할 만큼 상당히 오랫동안 횡보를 좀 하고 있고요. 언제 거래량을 터뜨려서 이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오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움직임은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상황 자체는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자체가, 그룹 자체가 외형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재무적으로도 많이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